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코이카 개발협력 평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제3회 코이카 개발협력 평가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코이카 평가실의 허은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중에도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행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대면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현장에 참여해 주신 연사분들께서는 행사장 내부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평가 포럼은 좋은 평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주제로 평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3가지 요소, 평가 설계, 성과 데이터, 그리고 평가자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송웅엽 이사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평가실 정유아 실장님의 기조발제, 그리고 기조발제 이후에는 평가 설계, 평가 데이터, 평가자 주제 순으로 세부 주제별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평가 포럼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진행되는 토론을 시청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질의응답란을 통해 질의 내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세션별 좌장님께서는 등록된 질문 중 주요한 질문을 선택하셔서 발제자 또는 토론자분들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이카 글로벌 파트너십 본부 송웅엽 이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회 개발협력 평가 포럼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참석자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주실 강민아 감사위원님, 김태균 교수님, 그리고 이번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이카 평가실에서는 2019년부터 평가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평가 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환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으로 3회를 맞는 개발협력 평가 포럼은 ODA 사업평가에 참여하는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가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서 ODA 평가 거버넌스의 개선과 평가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평가 포럼에서는 지난 2회 평가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주제인 원조기관은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이어서 좋은 평가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주제로 조직의 학습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평가 품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공적 개발 원조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코이카는 어느덧 예산 1조 원 시대를 앞두고 내년이면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ODA 예산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코이카의 위상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 책무성 또한 커졌습니다. 코이카는 올 한 해 평가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지난 9월 평가 정보 공개 지침을 수립하여 평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조직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종료 평가 결과의 조직 학습을 위한 평가 결과 환류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의 환류와 조직 학습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코이카가 올 한 해 평가 체계의 혁신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 학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평가 결과를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조직의 학습과 변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의 신뢰도는 결국 평가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ODA 사업뿐만 아니라 평가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에서 고민하는 이슈입니다. 특별히 이번 평가 포럼에서는 평가 품질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즉 평가 설계, 성과 데이터, 평가자를 주제로 평가 품질의 제고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품질은 평가 결과를 수용하는 독자로 하여금 얼마나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평가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그 평가의 유용성이 평가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의 품질은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고 더 나아가 평가를 통한 학습과 평가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저품질의 평가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경우 조직이 역선택을 하여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등 개발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작게는 개별 사업으로부터 크게는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코이카를 비롯한 개발 협력 기관들은 새로운 개발 환경과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개발 재원의 감소, 잠재적인 정치 경제적 갈등은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개발 효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발 효과성의 확보는 결국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도구와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품질의 평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평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설계, 평가 데이터, 그리고 평가자 주관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코이카와 국내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 품질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여 평가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거 기반의 평가와 효과적인 조직 학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개발 환경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대내외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토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홍엽 이사님의 개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현장에 참여해 주신 저희 외부 연사분들을 모시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연사분들께서는 이 앞에 강단으로 잠시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평가 포럼을 기획한 코이카 평가실 정유아 실장님께서 이번 포럼의 주제에 대한 기조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유아 실장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가실의 정유아입니다. 오늘은 토론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간단하게 오늘 토론의 화두를 저희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평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종료 평가를 47개를 평가 품질 검토까지 완료를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종합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복되고 이런 제언들을 제외하고 총 216개의 제언들을 뽑아냈는데요. 이 216개의 제언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스크리닝을 해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구체성이 좀 부족한 제언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니 약 13%인 28건을 우리 조직이 이행할 만한 환류 과제로 뽑아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좋은 환류 결과가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쭉 쌓여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제 버려야 하는 제언들이 많았다는 것은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스크리닝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제 시간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런 환류 과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조직 학습에 많이 활용을 하는 기제가 이 평가에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등급을 부여하게 되시는데요. 평가자들께서 그 등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류의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사업, 뉴딜과 관련된 종류의 사업들의 포트폴리오는 등급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서도 저희가 평가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평가 품질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인식 차이도 또한 크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가자를 포함한 외부에서는 이 제언의 수용률이 1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환류 과제화는 13%지만 그 중에서 이런 제언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반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수용률을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제 평가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고, 또 이 코이카의 수용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환류가 미흡하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내부에서는 평가의 제언들이 굉장히 구체성이 부족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제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립평가 패널, 코이카 참여자는 참가하지 않고 외부 위원들만으로 구성된 평가의 품질을 검토하는 패널 50%는 C등급인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결과는 많은 평가가 품질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평가가 되려면 꼭 3가지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뽑은 요소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3가지의 화두입니다. 평가 설계, 그리고 성과 데이터, 그리고 평가자입니다. 첫 번째로 평가 설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평가의 질문은 그 조직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화두에 맞는 평가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평가 니즈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니즈는 사업의 특성별로 굉장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쓰고 있는 그 평가의 틀을 보면은 사업의 특성과 상관없이 굉장히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유형을. 가령 이렇게 차별화된 방법론이 필요한 것은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고, 인도적 지원 사업에 특화된 저희 방법론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깊게 보고 있는 것은 R&D 유형의 사업인데요. 저희는 코이카 사업에서 R&D 유형의 사업을 크게 세 가지를 뽑고 있는데, 장기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한 수산양식 연구소 설립 사업과 같은 사업, 그리고 이제 후속 사업이 필요한 마스터 플랜 유형의 사업, 그리고 저희 그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하고자 하는 CTS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들을 R&D 유형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D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이것을 다른 그 프로젝트와 동일한 평가 틀로 평가를 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든 왜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패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나, 혹은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업 자체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여 설계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혹은 저희 그 평가 과정에서 이제 발견한 것이지만, 마스터 플랜류의 사업은 실패했다고 평가자가 평가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사업이다 보니 평가 등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성과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조직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았던 사업들을 점점 더 선택하게 된다고 했을 때 마스터 플랜류의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겠죠. 이것이 조직의 그 자원 배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CTS 사업은 그 미국 USAID의 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의 국제적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만한 개발 문제들에 대한 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코이카가 투자를 하는 종류의 사업입니다. 굉장히 그 실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구나 그 기업의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많은 부분 우리 기업의 진출이라는 그 목적을 높게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정보의 그 평가의 수요에 맞는 그 평가는 이런 전체적인 이제 틀을 놓고 봤을 때, 단순히 평가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를 활용하는 그 조직이 애초부터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평가 질문 설계 쪽에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슈는, 우리가 이제 OECD 다크의 5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평가 질문들을 만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질문들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나는 그 평가의 오류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보시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 변경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이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평가자들이 비효율적이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사업의 설계와 사업의 집행이 서로 다른 주체가 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의 설계가 잘못됐으면 사업의 집행에서 많은 변경이 이루어져서 적절하게 수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자들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이 사업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던가, 거기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국 디피드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 질문과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평가 질문, 이렇게 티피컬한 질문들을 이제 대비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영국의 평가 질문에는 설계 타당성, 프로그램 설계는 얼마나 논리적이고 일관적인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우리 평가자들은 이 질문을
크게 잘 다루는 평가자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의 효과성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특화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제 특화된 질문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코이카의 질문들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유형의 것들로 굉장히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그 재원과 투입물은 얼마나 경제적이게 도출되었는가,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 부분인데요. 거의 우리 평가에서는 이런 경제적 효율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영국에서는 계속 그 특정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장기간 진행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성과물이 애초에 뭐 1,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100개만큼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을 투입해서 120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계속 추적을 하는 반면 한국의 ODA는 코이카를 포함해서 굉장히 단발성 사업을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예전에 대비 잘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 10년, 20년 이렇게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할 때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의 방법으로 넘어가면 우리 그 평가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평가 방법론이 설문조사와 키퍼슨 인터뷰입니다. 근데 이제 설문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기에 많이 의존하셔서 심지어는 이제 평가자가 여러 가지 근거의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스스로 답변을 내려야 하는 것을 수혜자한테 이거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평가자가 아직도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시도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코이카 자체 평가로 실시한 캄보디아 안보건 의료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민사회협력실에서 했던 건데요. 이 안보건 치료 지원, 안보건 치료를 위해서 육성된 인력들이 안경점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이제 잘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처방을 하는가를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걸 하는 대신에 이 평가팀은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가서 이제 눈이 나쁜 사람들이죠. 한국에서 안경점에서 받는 것만큼이나 그런 것에 준하는 방식으로 잘 진단을 하는가를 손님의 입장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역량이 평가됐는가를 검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 평가의 재료인 성과 데이터와 평가 품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견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코이카 내에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평가 품질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성과 데이터의 확보가 68.5%가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큰 평가 문화의 진전이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성과 데이터의 확보보다는 유능한 평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가장 1번이었는데 최근에는 성과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는다면 좋은 평가는 할 수 없다. 라는 이제 것을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다른 것은 이 성과 데이터를 누가 수집하느냐, 이것이 평가자가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가를 해보신 분들은 성과 데이터는 사실 그 사업의 고유한 PDM이나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고 지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평가자에게 주면 평가자가 그 데이터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다른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벤치마킹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성과 데이터가 적정한지 뭐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 평가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그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이 성과 데이터 수집을 평가자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그 좋은 평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의사결정을 위해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조직이 명확하게 본인이 인지하고 평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조직 자체에서 이런 성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조직 내에 성과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위한 그런 현황들을 보면 일단 데이터 정책이 부족하고 데이터 오너십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이카는 작년부터 이제 SDG 성과관리팀 그리고 지식 데이터 팀을 새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세이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 펄러시와 데이터 오너십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데이터의 주인이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이어지는 그런 조직의 그 업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이카는 올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첫 발을 띄었는데요. 일단은 우선 그 세 가지 조직의 전략 프로그램, 모자보건 감염병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그 성과 데이터 수집과 관리 체계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 SDG 성과관리팀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위해서는 이런 성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좋은 평가자가 필요하겠죠. 좋은 평가자란 그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성을 넘어서서 에비던스, 근거에 기반한 평가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그 저희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 기반 평가 사례는 그 재작년에 저희가 그 미얀마의 산림 분야 사업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그 미얀마에서 자이카도 조림 사업을 하고 있었고 코이카도 조림 사업을 했는데 또 기간도 그 거의 이제 저희는 했다 안 했다 했고 자이카는 계속된 개입을 했는데 좀 이제 양국의 양 기관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투입 예산이 같은 면적 대비 코이카 사업이 훨씬 이제 적게 썼다라는 그 결과를 이제 평가팀에서 내주셨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전문가의 인건비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물게 경제성 평가 그리고 이제 근거에 기반해서 이 사업이 그 예산 대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평가를 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평가자의 주관성이 단순히 그냥 증거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평가팀을 멤버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저희가 이런 사례를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평가자들이 모두 그 IT 시스템 관련된 분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 IT 시스템이 쓰이게 되는 법적 정책적 맥락을 보시지 않고 이 IT 시스템이 잘 구축됐다 안 됐다 이것만 이제 딱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개발의 문제는 뭐 조달 시스템이라면 조달 시스템이 작동하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구축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평가자가 같이 평가를 해야만 좋은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평가 가이드라인에 그 해당 분야 전문가로만 구성하지 말고 평가 전체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으로 또 그 저희가 평가자의 주관성이나 혹은 그 개별적인 접근을 이제
제어할 수 있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게 평가라는 게 설계부터 데이터 그리고 이제 해석에 이르기까지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접근하자라는 이제 프로토콜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대부분 자기 이제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점을 좀 극복을 해보려고 그 평가 프로토콜에 대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설계나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그 공감대와 이제 합의된 프로토콜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 구축돼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교육을 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저희 그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데이터 등 평가 정보의 확보는 평가 품질과 연결되는 사전에 확보한 세부 절차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현지조사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수행의 가장 첫 번째 작업은 평가 기획 단계에서 배운 것과 같이 사전에 제공된 평가 대상 사업의 문헌 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전 문서 검토 작업이 완료되어야 효과적인 국내 조사와 현지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국내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 문헌 분석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에 누락되는 이해관계자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 및 인터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전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올바른 이해관계자 파악은 정보 출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네, 여기 저희가 1시간 가량의 교육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제작이 완료됐고, 저희 신입 직원들한테 이제 그 의무 교육으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그 교육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혹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사업 기획이 많이 변경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많이 변경됐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그 저희가 발견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피해 주세요 하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그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넘어서서 PDM에 대한 그 서로 합의된 내용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저희가 등급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옆에 이제 질문들에서 좀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고 좀 같이 합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온라인 교육으로 만들어서 참여자들이 다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평가한다면 더 나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평가실에서 그동안 고민한 3가지 영역에 대한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아 실장님의 기조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의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세션의 토론과 발제로 참여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의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연사분들께서 참여하실 예정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토론 주제는 평가의 청사진 평가 설계 주제입니다. 이번 토론의 좌장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강민아 교수님께서 발제는 기존에 발제해 주신 정유아 실장님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패널에는 외교부 신선현 사무관님, 경희대학교 곽재성 교수님, 한국보건의료재단 평가연구
연구부 김순애 부장님, 대외경제연구원 이은석 부연구위원님과 정지선 선임연구원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 평가의 청사진, 평가 설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를 아주 간명하게, 명료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남은 시간이 상당히 사실은 넉넉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각 토론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말씀 주시고 또 우리 발제하신 정유현 실장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우리가 그래서 충분히 좀 토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가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평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 좀 많은 그런 국제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렉션이죠. 사실은 뭐 좀 리플렉션, 성찰 이렇게 하면 좀 종교적인 것 같고 좀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평가가 바로 사업에 대한 리플렉션의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읽었는데 애자일에 관한 책에서 우리가 이빨을 30년 동안 닦는데 30년 똑같이 닦아도 전혀 이빨 닦는 방법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빨을 어떻게 닦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평가를 안 하고 닦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더 잘 속속들이 닦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계속 반복만 할 때에는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평가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진행하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리플렉트 해보고 즉 성찰해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내는 그런 좋은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많고 해서 평가에 관해서 제가 오늘 발제 하신 그거를 참고를 해서 약간 우리가 이 평가에 관해서 어떤 환경의 변화 또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패널리스트들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발제자께서 잘 준비하신 것처럼 좋은 평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사안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은 아마도 유용한 평가, 즉 이전에 만약에 이게 책무성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식의 평가였다면 최근에는 의사결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학습하고 개선을 하는데 유용한 그런 어떤 유용성이 높은 평가를 좋은 평가라고 아마 생각하시고 오늘 발제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좋은 평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우리 평가 환경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가 환경의 변화가 크게 저는 두 가지, 뭐 충분히 많지만 오늘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의 증가, 둘째는 결국은 언택트 시대. 두 가지가 사실은 평가 환경 또는 사업 수행 환경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은 사실은 뭐 말씀드릴 바가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이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엄청나게 큰 불확실성이죠.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늘 발생하고 있는 시대인데 제가 최근에 참여한 국제 포럼에서의 키워드가 세 가지였어요. FAR, 그래서 Flexibility, Agility, 그리고 Resilience 해가지고 결국은 유연성, 신속성, 민첩성, 그리고 회복성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평가는 사실은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프레임워크에 잘 만들어진 지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속성 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하면 생각이었다고 하면 과연 이 엄청난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하면 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인 객관적이고 독립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 협력을 하면서도 또 유연성 있고 또 민첩하고 회복력 있게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평가 환경의 변화는 아무래도 언택트 시대에 아무래도 이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평가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대면으로 많은 평가를 해야 할 때 과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우선 가장 쉽게는
다양한 기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위성 자료를 쓴다라던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라든가 뿐만 아니라 아까 발제하신 것처럼 미스터리 쇼핑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설문조사나 인터뷰, 자료 수집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적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변화의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그 평가실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평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평가가 보다 협력적으로 되는 것이 사실인데 평가가 평가 수행자, 사업 수행자하고 평가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럼 어떻게 현지 팀하고도 같이 할 것인가 그거를 통해 왜냐하면 이 언택트 시대에 하나는 기술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결국 현지 역량 강화인 것 같아요. 현지의 어떤 사업 수행 역량뿐만 아니라 평가 역량을 강화를 해서 우리가 한 팀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오늘 이 평가 설계 그리고 평가 실제로 방법 그리고 평가 데이터 그 수집 그리고 평가자의 그런 어떤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패널 분들께서 그 오늘의 주제인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가 될 것인가, 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의 질문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평가의 또 유형화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해주시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우리가 교훈들을 도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신선현 사무관님께서 준비하신 토론을 해주시면 한 6분, 7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교부 개발정책과의 신선현 사무관입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각재생 교수님도 계시고 많이 계셔서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OECD나 이제 UN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국제 담론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코이카나 이제 다른 여타 무상원조 시행기관들 약 40여 개 기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제가 이제 부처에서 살펴보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코이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고민들을 함께 담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코이카 19년도 평가연보라는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가실에 실장님 포함해서 딱 6분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저는 토론의 포인트를 잡아 보았습니다. 일단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강민하 교수님께서 지금 불확실성을 얘기해 주셨고 평가 환경의 변화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장 최근에 변화를 느낀 것은 OECD 닥의 평가 기준의 개정입니다. 5대 기준에서 6대 기준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개정의 취지인데 그 개정의 취지는 사실은 인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복합적인 위기나 그다음에 SDG의 달성 그리고 외교와 개발 간의 연계 이런 조금 다양한 변화들 개발 환경에서 우리가 인터벤션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평가에 더 잘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고민에서 시작되어서 이 평가 기준이 개정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반영하여서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까 발제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 틀은 항상 정해져 있죠. 코이카의 평가 틀은. 그리고 질문도 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발제 자료에서 지금 영국 질문이랑 우리나라 질문을 이렇게 패러렐로 비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장 느낀 점은 우리나라는 대체로 yes, no로 답변이 가능한 평가 질문들이 꽤 여전히 많이 있고 반면에 영국이나 다른 기관들은 how나 why 또는 어떠한 측면에서 또는 to what extent라는 부분들 조금 더 정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의 이제 평가 질문도 아마 닥의 평가 기준 개정과 맞춰서 조금씩 변경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발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다양한 평가 사업, 그리고 평가 분야, 그리고 모델리티에 따라서 평가를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리스폰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예시를 들어주셨던 인도적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HDP 넥서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요소들을 기존 사업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뭐 연수 사업이나 연구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제기되었었는데 여전히 같은 툴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CTS, IBS, IPS 이런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모달리티를 계속 우리가 국별사업 프로젝트를 평가하듯이 똑같은 지표와 툴로 계속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이행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강점을 가진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표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기존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디세미네이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전체 차원에서도 분야나 모달리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 지지난주죠. 그 국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의 역할이 조금 강화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위임을 해야겠지만, 사실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코이카가 가장 평가에 있어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인도적 지원, HDP 넥서스,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무상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평가 툴로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외교부 그리고 코이카와 같이 고민을 조금 더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한 가지는 간단하게 이제 평가 프로토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평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코이카가 항상 제시하는 것이 항상 틀이 정해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좀 사례를 많이 프로토콜 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교육 과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잘된 사례는 우리가 늘상 만나지만 잘못된 사례는 무엇이었고, 예를 들어 다른 평가팀이 뭐 농촌개발에서 소득을 측정할 때 소득 측정이 어려웠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떤 지표로 대체를 했고 어떤 방법론으로 대체를 했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례들을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프로토콜에 훨씬 더 좀 더 와닿게, 평가자들이 와닿을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제언뿐만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평가의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그 평가에 있어서 유형화 부분은 우리 실장님 발제에서도 고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인위적으로 좀 나누면, 평가와 모니터링을 나누면, 모니터링은 일종의 이제 책무성, 해야 할 일이 됐는가를 본다면, 평가는 정말 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또는 불확실성이 정말 그동안 원래 생각했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어그러진 건 없는가, 어떤 위험이 발생을 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중간 평가에서는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개선 사항을 만들고, 사후 평가에서는 그걸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평가 모니터링을 굳이 나눈다면 사실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되는 사업도 있고 평가가 좀 더 강조돼야 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말씀하셨듯이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과정에 더 치중을 하고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발견을 한다면, 어떤 사업은 제대로 프로토콜대로 됐는가 하는 것에 더 하는 것처럼 그런 유형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바로 기존의 획일적인 그런 평가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해서 중요한 그런 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곽 교수님께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재성입니다. 우선 발제자가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
평가 설계, 성과 데이터, 평가자 우리가 다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나씩 좀 짚고 저는 주로 평가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평가 설계는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개선점을 저는 찾아간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장 큰 노력 중에 하나가 독립평가 패널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리고 특히 독립평가 패널에서 제시되었던 그 엄정한 기준을 평가자들이 사실은 평가자들이 그걸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독립평가 패널이 구성돼서 그게 메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가 됐을 가능성도 사실 많아요.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들은. 근데 이게 제시되고 평가 단계에서 평가자들이 나의 평가가 이렇게 검증을 받는구나 라고 인지하면 어느 정도 평가 품질은 나아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노력들이죠. 평가 설계를 잘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영국하고 비교한 이런 표에서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논의했던 우리가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적절성 평가 중에서 이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개발 목표에 일치하는가, 국별 협력 전략에 일치하는가, 또 SDG 목표에 합당한가 등등의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적절성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아마 승인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왜 굳이 평가해요? 근데 그런 건 굳이 다 빼버리고 사실은 진짜 해야 될 부분, 사실상 이 사업이 존재해야 됐는가 말아야 됐는가, 아니면 사업의 컴포넌트는 적정한가 등을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 평가들이 이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성과 데이터, 두 번째 성과 데이터 측면에서도 코이카의 경우에 PM 제도, 그리고 다른 모든 무상기관에서도 지금 PM 제도가 앞으로 본격화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또 KF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관리하나,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가 되고 데이터 관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면 이 성과 데이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하는 프로젝트보다 앞으로 3, 4년 뒤에 평가할 프로젝트는 기초선도 다 든든하게 있고 그 관리가 다 된 상태에서 평가팀이 투입이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목마름이나 갈증 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평가자예요. 평가자. 그리고 화두가 많이 재밌는 화두가 던져진 게 분야 전문가냐 평가 전문가냐, 그 다음에 평가팀은 어떻게 이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매우 지난한 문제인데 사실 그게 가치 사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가자 생태계의 가치 사슬을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가로부터 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작점은 사실은 발주 구조입니다. 제가 지난번 2차 평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고요. 저 어디 아프리카 한 나라 가서 이 프로젝트 평가하시는 건데 3달 만에 보고서 내주셔야 돼요 하면은 결론은 뻔해요. 유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요? 작군요. 액수가 작아서 한 6개 프로젝트 묶어서요 같이 내고요. 여기저기 좀 다니셔야 되고 PM은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역시 6개월 만에 보고서 내셔야 돼요. 그러면 또 유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평가라는 게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집중돼서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PMC 사업보다 우수한 평가자, 사실은 평가자라는 것은 결국 우수한 개발자고 우수한 사업 수행자예요. 그런 개발협력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성이 사실은 평가 사업은 많이 떨어진다. 코이카 사업이 그럴진데 다른 부처 사업은 어떻겠어요? 오로지 유찰이죠. 가끔씩 2천만 원짜리 수의 계약이요 간단하게 해드려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이 발주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좋은 평가자를 육성을 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프로그램형 발주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코이카에서도 민협 사업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다 오픈해 놓고 이번에 2021년에 나올 평가 사업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간단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시라. 그렇게 해서 들어온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도 그 안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국가계약법이 엄정해서 코이카 내에서 처리를 못하거나 그러면 외교부가 풀어야 되고 외교부가 못 풀면 국조실에서 풀어야 돼요. 그걸 못 풀 거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아닐까. 저는 조금 더 전향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좋은 평가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을 더 많이 해야 이게 마켓이 살아가는 거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생태계가 구성되면 사람들은 배워올 거예요. 자기가 돈 내서 배운다고요. 그런데 그 구조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에서면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평가를 한다. 그럼 시간이 생깁니다. 그럼 시간을 주고 만나서 평가 질문 같은 건 같이 설계해도 되죠. 수행자, 시행자, 평가자 모여서 이 프로젝트의 평가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인가 다 협력적으로 만들어 본 상태에서 최적화된 그런 평가 질문이 나올 텐데 지금은 대부분 누군가의 데스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적 솔루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실질적인 그런 제언을 많이 주셨고요. 평가자에 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세션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평가 설계하고도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 평가자에 대한 그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특히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협력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거가 그러니까 어떤 평가자가 그냥 평가가 모두 다 틀이 탁 짜여진 나 이후에 사업의 틀이 다 이제 들어가서 그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의 어떤 그 수행 기획이라던가 또는 평가의 틀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협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비로소 평가자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코피의 김순애 부장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제 잘 들었고요. 아마 저희도 ODA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사한 그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저는 ODA 수행 기관의 입장과 또 평가자의 입장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ODA 기관 입장에서는 현재 조직 내에서 학습으로 평가의 결과인 교훈과 재현을 활용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한 한계점들이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한계점들만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들려요. 첫 번째로는 국가 ODA나 아니면은 협력국의 제도 등을 어떻게 교훈과 재현으로 도출해내는 그런 재현 내용을 우리가 정책 재현으로 스스로 그 협력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다라는 게 한계점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현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 내부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또는 국조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니터링의 한계입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과 평가가 연계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의 질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평가 기간이 굉장히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짧은 용역 기간 안에 모든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교훈과 재현을 도출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정형화된 평가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평가자 풀이 한계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용역을 내게 되면 거의 모든 분들이 그 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평가를 하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질적인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현지 방문도 어렵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너무너무 한계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지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들에 도달하다 보니까 더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사업 내용을 그러니까
보기 전에, 다 이해하기 전에 어떤 제언을 도출해낸다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제언의 구체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의 우수 사례 또는 실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았던 점, 저 오늘 아까 코이카에서 소개해준 미스터리 쇼핑과 같은 그런 방법론과 같은 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런 어떤 좋은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떤 평가에서는 굉장히 평가자가 이 기관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사례도 사실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좋은 어떤 평가의 그 프로세스, 설계, 디자인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전후 비교나 아니면은 케이스와 컨트롤을 비교하는 좀 더 고도화된 연구 설계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할 수 있는 장이 아직은 조금 덜 성숙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관에서의 노력과 그리고 평가자의 노력과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조직적인 어떤 서포트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업에서의 그 제언만이 이행 과제로 노출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또는 우리나라 ODA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제안들도 제언들도 같이 환류되고 점검되고 이런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문제가 제도적 한계가 굉장히 큰 그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아마 곽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제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시판에도 프로그램형 평가 발주 시스템 도입에 강력하게 동의한다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실제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우리 신 사무관님께서도 같이 지적을 하셨지만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의 평가를 할 때 평가 품질을 단순히 역량 강화로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제도적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유연하게 또는 유형화를 해서 할 수 있는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식의 평가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게 아마 공통적인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은석 부연구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석입니다. 제가 오늘 이 평가 포럼의 프로그램을 보고 그동안에 코이카 평가실에서 해오셨던 여러 노력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아마 이제 1차 1회 평가 포럼을 했었고 거기서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 1년 사이에 오신 것들이 이제 조금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좀 이제 공감대를 얻고 결실을 맺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3가지 주제 중에서 마지막 3번째 평가자 세션에서 발제를 하게 되어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3번째 세션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방금 이제 강민아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좀 제도적인 면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물론 평가자와 사업 관리자를 포함한 이제 코이카 내부의 사람이 하는 일도 있지만 이제 제도가 정해져 있고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약간 제약으로 작용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개발 평가에서 우리나라 개발 평가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가 설계나 아니면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제약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제 성과 데이터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사업 PDM에 설계된 그런 성과 목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좀 더 이제 폭넓은 사고를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는 것 같고, 여러 그 뭐 평가 기준, 5대 기준이라든가 정형화된 평가 질문들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평가자들에게 또 작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평가 방법론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공부하고 또 그거를 적용해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 스스로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미스터리 쇼핑,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작지만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조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평가 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평가 판단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설문조사나 인터뷰,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해야 되는 현지 관찰, 그리고 설문조사 인터뷰,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어느 정도 품질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 수집에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3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문 문항이나 아니면 인터뷰 질문을 보면은 대상을 잘못 찾은 질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그 설문조사를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평가 결과 혹은 재원 도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평가자들 혹은 이제 그 제도적으로 조금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특히 개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된다든가, 이런 질문들은 어떤 대상에게 해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사례 같은 것들이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가 독립평가 패널 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평가들을 보면서 배운 것도 정말 많고 느낀 점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3세션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보가 정말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 동안 축적된 그 메타평가의 결과를 정말 다각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유형의 사업이, 어느 나라에서 진행됐던 어떤 종류의 사업이 데이터 수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더라, 이런 정보들을 좀 추출해내서 그게 정리가 된다면 나중에 상당히 평가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으로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단편적으로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메타평가가 진행되어 왔지만, 그걸 좀 종합적으로 시스테매틱 리뷰라든가 그런 이제 특정 질문들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품질 검토 결과 정보를 정말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조금 평가실에서 좀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유익한 그런 그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좀 느끼는 부분이 PDM에 얽매이지 말고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게 한다는 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PDM이라는 정해진 틀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훨씬 더 창의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기본에 충실하자, 즉 설문과 과연 그럼 인터뷰와 같은 그런 자료 조사 방법이 결국 어쨌든 어떤 시대든지 간에 유용하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왜 이 설문조사를 하는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시대에 만날 수 없고 또 어떤 때는 표현할 수 없고,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그런 기법 내지는 방법을 쓸 것뿐만 아니라 과연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유명한 폴 맥카트니를 찍는 그런 전속 사진사인데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그 한국에서 지금 사진을 찍으시는데 종로에 있는 어떤 그런 오래된 상가에 있는 그런 데 가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6개월 동안 가서 같이 매일 가서 그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결국은 찍었다. 그만큼 그 사진의 에센스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만큼의 인볼브먼트, 그만큼의 커미먼트가 필요한 거죠. 정말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제가 그래서 아는 분들도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먼저 공기를 하거나 그 어머니들하고는 같이 절구를 빻으면서 먼저 우리가 더 친해지고 더 친숙해지고 그 모든 그 벽을 허무를 때 진정한 그런 인터뷰와 조사가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걸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메타평가 결과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두 번째 세션에서 데이터에 관해서 말씀 더 그거는 나누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잠깐 시간이 좀 있는 동안 우리 정유아 실장님께서 조금 질문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세요? 네네. 네네. 그러면 우리 정지선 연구원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키앱 정지선입니다. 저만 이 외부에서 참석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먼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유아 실장님이 발제해 주신 평가실의 문제의식에 너무나도 동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질문보다는 그 실장님의 의견에 조금 부가적인 그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 먼저 저는 그 실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우리가 평가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조직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 수요, 그 평가 니즈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에 굉장히 동의해 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코이카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무상부처나 유상부처 기관의 평가를 보면, 즉 평가에 대한 제안 요청서, 과업지시서를 보면 사실상 그 평가의 목적이 그냥 성과 파악과 교훈 도출, 워낙 다 천편일률적이라서 도대체 이 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으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상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그 해당 기관에서 원하시는 바가 명확하면 이를 바탕으로 결국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한 키 이밸류에이션 퀘스천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평가는 키 이밸류에이션 퀘스천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데 왜 그런가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코이카나 아니면 그 외교부 평가소위 차원이나 이 정부에서 개발협력 평가를 접근하는 방안이 주로 하나의 정해진 틀을 제시를 하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가 이제 OECD 닥 기준 등을 통해서 마련된 틀을 제시를 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품질이 미비한 평가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틀에 맞춰서 표준화하고 균일화할 수 있을까, 이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초점이 집중되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그 OECD 닥의 평가 기준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법에까지도 그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안에 시행령 13조에 보면, 아마 제 기억에는 13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행령의 조항에 우리나라는 모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이 5대 평가 기준을 활용한다라고까지 이렇게 들어간 게, 어찌 보면 이거는 과도한 게 아니냐. 사실상은 그 원래의 목적이 그 기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평가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준용하다고 하는 것이 OECD 닥의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다소 오해가 돼서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그리고 아까 특히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코비드-19 이후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더
플렉서블한 기준과 방법론을 그리고 접근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이제 코비드-19 상황에서 많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효율성이 지금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면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기존 틀을 바탕으로 해서 뭐 낮은 점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의 뭐 리질리언스나 플렉서빌리티를 우리가 이제 평가 기준으로 좀 다듬어서 세부 질문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곽재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 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를 저희는 지금 키앱에서 이제 올해 말에 시작해서 내년 초 정도에 마치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중인데요. 주로 이제 저희 연구의 포인트가 코이카보다는 주로 이제 다소 역량이 떨어지는 뭐 기타 무상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평가관리 체제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전문성의 한계 때문에 사실상 성과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는 기관은 많지가 않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성과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평가자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아까 이제 가장 앞에서 이제 실장님이 전체 뭐 200여 건의 재원 중에 한 10% 정도만이 완료가 될 것이고, 또 평가 결과 수용률도 뭐 절반 미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부재도 한 가지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재료인 성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상 분석이나 재원 도출보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하게 되다 보니, 제가 직접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평가 보고서를 심사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도움이 되는, 즉 의사결정이나 학습이나 뭐 교훈 도출에 도움이 되는 재원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성과 데이터를 콜렉션하는데 너무 많은 이렇게 에너지가 모두 투입이 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재원이 구체성이 부족하게 되고, 이런 부족한 구체성이 결국 평가 결과의 낮은 수용률과 조직 내 활력 미흡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두 번째 세션 주제인 성과 데이터 수집이 뭐 이렇게 코이카에서 이제 마련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언택트 상황에서 우리가 뭐 기존 새로운 평가 방법론이나 뭐 리모트 데이터 수집 등등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필요하겠고, 근데 뭐 기존의 설문조사 방법도 조금 이제는 흔히 이야기하는 뭐 SMS 서베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 서베이 등 뭐 설문조사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설문조사에 대한 고민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조금 시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착오가 있어서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 중에 평가 질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토론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우리 정지선 연구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다뤄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신사무관님께서도 우리의 그 평가 질문이 yes, no가 아닌 how and why, 그리고 to what extent라는 그런 조금 더 풍성한, 그러면서도 좀 근본적인 원인이라던가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평가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효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포함해서 좀 말씀 주시면 듣고 우리가 이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 또 평가 업무 개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또 추가 보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평가를 실행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느낀 것이, 작년에 이제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를 도입을 했는데요. 포트폴리오 평가라는 거는 재원 배분에 대한 전략 평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저희도 이걸 처음 실시하면서 좀 우왕좌왕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면서는 평가 질문을 명확하게 우리는 국별로
원 리딩 프로그램,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테니 거기에 해당되는 그 후보 포트폴리오군을 선별하는 평가를 진단 평가를 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작년보다 효율적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좀 더 명확한 결과들을 얻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 종료 평가들은 무슨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평가들을 진행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국조실에서도 이제 무상 유상 원조 사업들을 다 평가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시는데 어떤 정보를 얻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과 의사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가령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 의도가 있으셔서 그런 평가 체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질문의 그 정보, 그 평가 정보와 니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저희가 이제 종료 평가에 전면적으로 등급제를 이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다 도입하고 이제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포트폴리오 개선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인사고과처럼 정확하게 이 사업은 몇 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아니라 상위 20%, 하위 20% 이런 이제 그룹군을 걸러내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더 확산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등급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조실에서 이런 등급제를 도입해서 운영하실 때는 그런 확실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겠다는 의사결정과 연결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어느 정도로 그리고 무엇을 왜 이런 질문들로 이제 평가 질문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 국조실에서 가지고 계신 평가 등급표 5대 기준 옆에 쓰여 있는 그 핵심 키워드들은 다소 이제 이런 질문들과는 또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통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서 좀 그 질문의 구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이렇게 평가의 방법을 바꿔야 하나라는 질문할 때 저희 이제 두 가지 측면에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연수 사업을 예시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연수 사업은 국별 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연수라고 해서 한 20개국 뭐 이렇게 다국가 연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연수 사업실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 국별 연수는 사실상 프로젝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에 준해서. 근데 글로벌 연수 사업들은 뭐 2주 정도 하는데 이 많은 국가에서 와가지고 단기간에 어떤 역량을 도달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사실 저희 실하고도 이제 워크숍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평가를 하려는 답을 찾기보다는 사업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연수생의 만족도 혹은 진짜 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에 맞게 거기에 맞는 평가를 하셔야지 개발의 그 아젠다를 어떻게 이행했느냐라는 것에 이제 끼워 맞추는 질문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시려면 답이 없습니다. 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가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방법을 개선하는 측면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업의 모델이 평가할 만한 모델인가 우리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윤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 정말 맞으시고요. 저희가 독립평가 패널에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평가의 그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냐면 누가 봐도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높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평가자가 그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 사업의 내용을 부실하게 보여주면 사실 우리는 그 사업을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만큼 좋은 성과를 가진 사업이다라고 이제 홍보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계기가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랑 평가의 결과가 굉장히 괴리도가 클 수 있다라는 이 부분. 결과적으로는 이게 방법이나 설계에 굉장히 충실하지 못할 때 많은 경우 발생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C등급이 50%라는 것은 그 50%는 최소한 사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평가다.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슈들은 또 제가 계기가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넉넉하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다 채워져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코멘트들을 주셨고요. 결국은 그 평가 질문이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 질문이 결국은 평가의 목적을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 모든 것이 사실은 그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왜 이 평가를 하는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은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가 두 번째 세션은 1분 쉬었다가 할까요? 네. 네. 먼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션 주제에 대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주제에 토론자와 좌장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착석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잠시 저희는 1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